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런 KWDC 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지금 오늘 유저 스토리를 활용한 프로젝트 진행의 장단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카카오 스타일에서 PO로 일하고 있는 도근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 개발자 컨퍼런스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곳에 와 있다 보니 제가 좀 막 몸이 경직되고 굳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약간 개발자 나라에 온 프로덕트 오너 같은 느낌인데,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도 직무가 다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혹시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많이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신 것 같고, 타이틀 자체가 유저 스토리고 프로젝트다 보니까 프로젝트 진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이제 제 시간인 만큼 그래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게 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다시 드릴게요. 저는 13년째 이커머스 만드는 일을 하는 기획자고요. 서비스 기획자로 불린 기간이 10년. 그리고 크로스 펑셔널 팀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직을 해서 프로덕트 오너라는 이름으로 불린 게 또 3년. 총 13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제 모토는 항상 시킨 일을 공장처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시장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에서 나왔던 산출물들의 영향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어요. 오늘은 일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유저 스토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서 6가지 정도의 꼭지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복잡도가 높은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일하게 될지, 그리고 유저 스토리를 사용하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도가 높은 프로젝트 진행하셨을 때 겪었던 우리 문제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크로스 펑셔널 팀, 그리고 크로스 펑셔널 팀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PR이나 유저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이 유저 스토리를 활용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겪었던 PO로서의 장점, 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개발자, 디자이너가 함께 일하면서 겪었던 장점, 단점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발표를 하기로 한 데는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게 하나 있는데요. 비전 프로입니다. 이게 애플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비전 프로를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회사에서 갑자기 어느 날 비전 프로 이제 잘 나간다는데 비전 프로에다 이커머스를 만들지라고 저에게 미션을 준다 라고 하면, 나는 비전 프로에다가 이커머스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고민을 했을까? 만약에 일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이커머스 서비스들에서 사용자가 어떠한 주요한 태스크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이용을 했었는지 분석을 하겠죠. 상품 탐색은 이렇게 했었고, 검색이 필요하고요, 상품 조회를 하고요, 주문을 하고, 취소 교환 반품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비전 프로만의 특별한 인터랙션 방법들, 눈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고 손을 통해서 컨트롤을 하고 하는 것들을 통한 특별한 태스크들을 좀 선별해가지고 특화를 시키려고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웹 앱 환경에서 개발을 할 때 제약이었던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걸 개선할 만한 여지가 있는지, 혹은 굉장히 혁신적인 추가 기능이 있으면 그거를 이커머스 서비스에 집어넣을 수는 없는지, 이런 플러스 알파를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획 방식 느껴지시겠지만 굉장히 습관적인 기획 방식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산출물은 어떻게 보면 비전 프로에서 만들었지만 기존과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비전 프로에 맞는 가장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게임 개발을 통해서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기획 방식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의 기술들, 지금 유니티 환경으로 비전 프로가 작동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유니티 환경에서 개발했던 경험들을 통해서 가장 혁신적인 이커머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제가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하겠죠. 네. 그럼 지금처럼 서비스 기획하는 일 방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기존에 저희가 복잡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셨을 때 문제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실제 회사들에서 프로젝트를 하실 때 다양한 방법론들을 쓰시려고 하고 다양한 조직 구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겹 이렇게 까봤을 때 아직도 퍼포스 프로젝트 방식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아요. 퍼포스 프로젝트가 뭐냐라고 모두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구사항이 먼저 정의가 되고 그 요구사항이 정의된 걸 바탕으로 화면 설계서와 디스크립션을 작성을 기획자들이 하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디자이너와 개발자에게 리뷰를 진행을 하고요. 그 리뷰를 하면서 불가능한 것들, 조금 더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더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획을 다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서 디자인, 개발 순서대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테스트 후 오픈을 하게 됩니다. 되게 작은 프로젝트, 예를 들면 자금 개선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작동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획을 해오는 것들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요, 서비스가 복잡해졌을 때, 프로젝트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로 복잡해졌을 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제가 보통 이커머스에서 다루고 있는 모듈이 주문 클레임이다 보니까 복잡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겪었던 문제들을 보시면 아마 평소에 기억이 나시는 사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제가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들인데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다가 서비스 기획을 하는 첫 단계에서부터 막힙니다. 제가 만약에 비전 프로를 가지고서 뭔가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나 그 시스템의 복잡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기획문서 작업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이 인터랙션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 작업 문서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서 오래 걸리고요. 그 오래 걸린 걸 가지고서 메이커들에게 리뷰를 하러 갑니다. 근데 리뷰를 했더니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거기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시 협의를 해오고 다시 서비스 기획에서 그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한 형태로 바꾸다 보면 거기서 드는 시간이 또 오래 걸렸어요. 분명히 경험이 있으시죠? 그럼 기획에서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일어나면 개발은 자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스타트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겪게 됩니다. 개발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생겨요. 서비스 기획이 구현에 대한 디테일이 굉장히 정확하지 않을 때 그때 또 개발을 하거나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퍼포스 방법론의 핵심은 앞에서 정책적 정의나 기획에 대한 정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뒤에 단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앞에 단계의 기획자가 역량이 미진하면 미진할수록 뒤에 단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서비스를 할 때 아무리 숙련된 프로덕트 오너, 아무리 숙련된 기획자라고 해도 100% 완벽한 요구사항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 과정 때문에 항상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문제점들을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비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퍼포스 프로젝트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 이유들이 있는데 왜 이런 프로젝트 방식을 써왔을까? 물론 이거는 최초의 프로덕트가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하는 방식이 정립되어 있었던 시기는 초기 웹만 생각해 보셔도 거의 흰 바탕에 검은 글씨들이 쓰여 있거나 하이퍼텍스트 보이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획을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기술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화면 설계서나 설계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IA라고 불리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초창기 웹 기획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한 페이지에 한 개의 정보만을 노출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정보 자체가 단순했고 페이지에 대한 어떤 정의만 해도 그게 개발로 연결되는데 무리가 많이 없었던 거죠. 단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 환경적인 부분에서 외주 기반의 국내 온라인 산업의 성장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내부에 있는 기획자들이 요구사항만
형태로만 잘 정리하고 디자이너부터 또 이런 중요한 개발자분들까지 다 외주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 요구사항을 내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줘야 그게 원하는 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외주 환경에서 기획자들에게 원하는 게 많아지고 또 기획자들도 스스로 이거를 다 컨트롤하고 기획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과거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기획 역할을 하시는 프로덕트 매니저나 프로덕트 오너나 서비스 기획자분들 중에는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복잡도를 가졌을 때 생기는 거죠. 모바일 환경으로 넘어오면서 이 복잡도의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이커머스만 해도 주문서 한 장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모바일 서비스가 도래되면서 하나의 페이지인데 압도적인 기획량이 필요해져요. 이 주문서 하나를 딱 보셔도 결제 수단만 해도 일단 신용카드, 포인트 충전, 후불 계산, 간편페이 이렇게 복잡도가 넘어가면 화면에서 선택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무수한 화면 케이스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 안에 정책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송 수단 같은 경우도 4가지 이상이 있어요. 택배, 회차 배달, 퀵배송, 픽업 전부 다 다른 UI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다른 정책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도가 높은 서비스의 경우 화면 설계랑 정책 설계 기간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우리 회사에 갓 들어온 신입한테 자 주문서 기획을 맡겨봐 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프로젝트 환경에서는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소화하기 어려운 기획들도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획자에게 이제 AI를 활용한 추천 플랫폼을 만들어봐 라고 미션을 던지면요. 화면을 기획을 합니다. 뭐 AI 머신러닝을 통한 무슨 추천 영역 이렇게 기획을 하는데 실제 그 기획자가 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예요. 여기에는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보여줘야 되는 상품들을 보여주세요까지가 기획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대한의 양이고요. 결국엔 이 머신러닝을 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확도 아니면은 완성도를 높이는데 계속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기획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이 됩니다. API로만 이루어진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하는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API로만 이루어진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품을 등록시키는 오픈 API, 배송을 처리하는 오픈 API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기획자에게 자 오픈 API를 기획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 일부 회사에서는 API에 들어가는 항목을 정리를 하신다던가 일부 어떤 회사에서는 뭐 DB 테이블을 정리시킨다던가 하는 아주 오래된 회사들도 있죠. 하지만 이미 기업들도 이걸 기획자에게 시킬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서비스가 복잡해질수록 화면의 양은 어떻게 보면 복잡도가 높아지는 거지 화면 자체는 하나로 고정되어 있고요. 기획자는 그 안에서 수많은 정책 설계는 필요로 하지만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기획을 하기에는 기술적인 그리고 디자인 지식적인 한계가 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어쩌면 지난날의 기획 방식은 이미 오래전에 한계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프로덕트 오너나 아니면 서비스 기획자를 꿈꾸는 대학생분들은 매일매일 한숨을 쉬세요. 왜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 개발도 배워야 될 것 같고 디자인도 배워야 될 것 같고 다 배워야 될 것 같다 얘기하시는데 사실 포커싱을 맞추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많은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큽니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기획을 하는 역량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와 있는 방법이 애자일 사상이죠. 근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한동안 애자일 프로젝트, 애자일 사상에 대한 얘기를 무수히 했지만 지금은 좀 지겨우실 거예요. 왜냐면요. 많이 뒤었거든요. 네. 애자일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아찔한 상처들로 남아있는 K 애자일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 회사가 애자일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상처만을 남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툴만 도입하는 경우가 상처가 되게 큽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애자일 3대장이라고 해서 지라를 도입을 하고요. 슬랙으로 잘 쓰던 메신저를 바꿔요. 그리고 이메일 다시 쓰지 말라 그러고 이제 다 슬랙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개발은 다 2주 단위 스프린트 진행을 할 테니 2주 단위로 기획을 하세요. 2주 단위로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자, 이렇게 에자일 3대장을 모두 다 차용을 해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노션 쓰세요. 컴플루언스 쓰세요까지 하면 이제 완벽한 세트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달부터 좁니다. 왜 에자일 조직이 되었는데 속도가 나지 않느냐고 쪄요. 이게 어딘가에 존재하는 A 기업의 사례인데요. 틀은 바꿨고 툴은 바꿨지만 우리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에자일 조직이 되지 않는 거죠. 어디인가 존재하는 A 기업의 사례가 그겁니다. 지라, 슬랙 다 도입했고요. 스프린트 했어요. 근데 조직 형태 그대로고요. 그냥 업무 협조전을 지라 게시판으로 이동시켰고 이메일과 메신저를 슬랙에다 썼고 업무 우선순위 주간회의 하던 걸 스프린트 일정관리란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하는 짓은 똑같다. 그리고 빠르게 해달라고 졸라요. 최악이죠. 이런 슬픈 K 에자일의 상황에서는 에자일 단어만 들어도 치가 떨려요. 근데 사실 에자일은 사상이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하지만 에자일은 사상입니다. 에자일에 대해서는 무슨 툴이나 아니면 속도가 빠른 조직이 아니라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자. 기획이 혼자서 다 정리를 하고 그거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 개발을 제일 잘 아는 사람, 기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개발자고 디자인 UX, UI에 대해서 10년 넘게 공부하고 취직한 사람은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획자가 거기서 중심을 다 잡고 내가 다 그리겠다, 다 하겠다라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에자일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에자일 사상에서는 어떤 방법론이나 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방법론이나 틀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스크럼 아니면은 이제 지라 툴 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근본적인 부분을 잊고 자꾸 툴적인 부분으로만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에자일 사상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 많이 겪어왔어요.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 메이커들의 참여로 소프트웨어를 빨리 만들어내자인데 여기서 빨리는 단순히 빨리가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쓸데없는 기능들은 만들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찾아가자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적합한 조직은 무엇이냐? 아마 제가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좀 힌트를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바랬던 조직은 크로스 펑셔널 조직이에요. 크로스 펑셔널 조직, 기획, 개발, 디자인이 한 팀으로 있어서 이런 뭔가를 진행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진 조직. 그 전에 있는 조직들을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요. 기능 조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팀, 기획팀, 개발팀이 다 따로 있고요. 특정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마다 기획팀에서 한 명, 디자인팀에서 몇 명, 개발팀에서 몇 명 이런 식으로 팀을 배정을 하고 그 프로젝트만 진행을 하는 형태죠. 사실 회사 입장에서 기능 조직을 포기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비용 문제인데요. 기능 조직의 가장 큰 장점은 인력풀 관리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마디로 노는 사람을 안 만들어요. 이 사람이 이 기간이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에 바로 집어넣고 저 기간이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에 바로 집어넣어서 항상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조정을 할 수 있고요. 한 명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휴가를 가더라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전문성보다는 누구든 그 남는 시간에 비어있는 사람을 채우면 되니까. 그게 이제 기능 조직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부에서 인원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 외주를 일시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것도 기능 조직 형태에서 되게 적합한 일이고요. 기획자는 내부에 있는데 개발 인력이 우리 회사에 지금 다 일을 하시고 계시다? 그럼 개발자만 일정 기간 동안 외주에서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잘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과 개선 프로젝트 구분도 되게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구축을 하는 프로젝트가 한쪽에서 돌고 있을 때 운영을 하는 팀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게 이 기능 조직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의 복잡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기능 조직의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뭐 퍼포먼스 프로젝트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얘기를 했고 단점을 이미 체감을 하고 있는데도 개선을 못하고 있어요. 단점은 이거죠.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결과를 이미 정해놓고 담당자를 배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어떤 목표가 있어서 이번에 사용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아주 뭐랄까 이상적인 목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개발 전문가와 디자인 전문가와 기획 전문가가 앉아서 이걸 사용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프로젝트에 대한 타이틀과 내용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자, 사용자를 늘려야 되니 무조건 메인 개선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오기 때문에 기능 조직에서의 프로젝트 할 때 가장 큰 단점은 수행에만 포커싱이 맞춰져서 일을 하시다 보면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우리 회사에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가? 거기에서 현타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제가 10년 동안 서비스 기획자로 일할 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우리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성과를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능 조직의 단점이고요. 또 개발자분들 중에는 요즘에 프로덕트 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으로 이직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전문성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커머스 도메인에서 전문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커머스 도메인 중에서도 뭐 주문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개발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회사 내에서 막 이것저것 시키니까 어느 날은 저거 하고 있다, 어느 날은 저거 하고 있다 하니 내 전문성을 모르겠다라고 하시고 이직을 하시려는 경우도 제가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프로젝트 자체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획자 역량 부족일 때 프로젝트 지연 전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폭포수 방식 그리고 이런 기능 조직으로 되어 있을 때 심지어 개발자가 아예 뒤늦은 시점에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디자인까지 다 끝난 다음에 개발자가 투입이 됐을 때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마음에 안 들지만 혹은 납득이 되지 않지만 개발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가 힘들어지죠. 제가 오늘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프로젝트는 결국엔 사람이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강하지 않으면 자신의 전문성을 다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크로스 펑셔널 팀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크로스 펑셔널 팀은 애자일 조직 얘기를 할 때 많이 거론이 되는 구조인데 뭐 스크럼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니고요. 크로스 펑셔널 팀의 핵심은 프로덕트 팀이 존재를 하고 그 안에 기능에 상관없이 기획, 개발, 디자인 상관없이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빠르게 그 문제를 자신의 전문성을 개입해서 활용을 한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얘기를 할 때도 기획자나 개발자나 디자이너가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입장에서 더 그 문제에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걸 초기부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복잡하기만 하고 개발 공수는 많이 드는데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다. 그럼 개발자가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기획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크로스 펑셔널 팀의 장점이죠. 근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크로스 펑셔널 팀인데 폭포수처럼 일을 하고 기능 조직처럼 활동이 되고 있는 팀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팀은 같이 있는데 기획하는데 기획에 의사를 낼 수 없고 디자이너가 화면 설계서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구조라면 크로스 펑셔널 팀의 장점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은 사일로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애자일의 사상에 적합한 팀은 이쪽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면 이걸 정말 이론대로 크로스 펑셔널 팀의 협업과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제가 크로스 펑셔널 팀을 찾아갔고 그래서 꿈에 그리던 개발자와 디자이너와 함께 팀을 이뤘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잘해보자라고 했을 때 다들 기획서만 기다리고 있으면 아 이게 내가 원하는 크로스 펑셔널 팀이 맞나?
그렇다고 개발자나 디자이너분들께 아이디어를 내세요, 기획안을 가져오세요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유저 스토리를 이론대로 사용을 해보자. 이걸 저희 테크 리더와 상의를 해서 팀 내에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크로스 펑셔널 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유저 스토리랑 PRD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요구사항 정의를 할 때 저희는 피처, 그러니까 왓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러이러한 기능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뭔가를 넣어주세요, 아니면 다른 회사에 있는 선물하기를 우리도 구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명사로 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그 명사로 오는 것들은 결국엔 뒤에 가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뭔가 더 전문성을 내기에 제약 조건을 걸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처음에 요구사항을 정의할 때 우리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까지를 정의를 하는 거가 이제 현업에서 요청이 넘어올 때 거기서 일단 한번 커팅을 하고요. 가끔 보면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데서 기능적인 단위까지도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왓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게 너무 구체적이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거기서 구현에 대한 내용으로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요구사항을 한번 끊고 거기서 이제 화면 설계서 대신에 PRD와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문서로 메이커들의 자유도를 확보해주는 형태로 기획 문서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유저 스토리와 PRD를 토대로 디자인 설계, UI 설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롤을 디자인이 가져가시는 거고, 개발 설계에 있어서 일단 백엔드의 로직에 대한 부분은 화면이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인 프로세스의 큰 틀을 먼저 설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정책이나 방향을 듣고 바로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프론트엔드, 클라이언트 개발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완료 조건에 의해서 클라이언트와 모든 서버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오픈을 하는 단계로 생각을 했어요. 보시면 이게 병렬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앞 단계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메이커들이 투입되는 시점 자체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요. 메이커분들의 자유도가 확보가 됩니다. 여기서 자유도는 내 맘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들었을 때 이거 하기 싫어라고 생각이 덜 들 수 있도록 합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거기서 조금 더 실제 구현 가능한 형태로 의견을 받아서 서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PRD는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고려해야 되는 요소는 뭔지, 이 비즈니스에서 대상으로 되는 사용자는 누군지, 그게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유저 스토리는 디자인과 개발에 있어서 자유도는 주되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으로 완료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커들의 참여를 가져오게 되는 형태예요. PRD를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아마 그 PRD라는 이름도 요즘에 되게 많이 유명해져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이 PRD라고 하는 걸 잘못 사용하면 직독직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직독직해만 하면은 요구사항 정의서랑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획을 하겠다, 화면 설계에서의 거의 노션 버전 이렇게 나오는 PRD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PRD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PRD는 엔드 유저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지를 적고, 말하자면 이 컨텍스트,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왜 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걸 사용했을 때 사용자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 이거를 잘 전달하기 위한 문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여기 뭐 셀렉박스가 들어가야 됩니다라던가, 아니면 개발이 하셔야 되는 로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는다던가 하는 부분은 먼저 적지 않는 거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적어 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PRD 레벨에서는 적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게 되고요. 대신에 이 자유도가 너무 커지면 프로젝트의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선물하기를 예로 들면, 제가 만약에 선물하기를 팀원들이랑 상의를 하는데 한번 아이데이션 회의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한이 없으면은 이제 아이디어를 더 내십니다. 선물하기니까 선물 요청하기도 넣으면 어때요? 선물 찜하기를 넣으면 어때요? 이런 것들이 더 아이디어가 많이 쏟아져 나와요. 또 이런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도 가이드 프린시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PRD에 정의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몇 월 며칠까지 몇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는 요구사항은 필수적이지 않을 경우 제외시킨다. 이런 가이딩에 대한 부분을 넣어서 디자이너분들이나 개발자분들이 의견을 내실 때 범주를 정해주는 역할까지는 해요.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것도 씁니다. 만약에 선물하기라고 하는 서비스라고 예를 정말 든다면 선물을 보내주는 사람과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되는 사용자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가이딩 프린시펄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 사람의 사용자의 이견이 충돌되는, 이익이 충돌되는 상황에서는 선물을 하는 사람의 편의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을 한다 라고 결정사항으로 넣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자유도에서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실 때 참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문서들의 가장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유저 스토리예요. 드디어 이제 유저 스토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유저 스토리라고 하면 제가 사내에서도 발표를 해봤고 외부 컨퍼런스 같은 데서도 유저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 번은 질문을 받았었어요. 쫙 사전 질문을 받았더니 유저 스토리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이 있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유저 스토리를 그냥 단순히 백로그로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유즈 케이스, 사용자가 이렇게 씁니다, 저렇게 씁니다를 유저 스토리로 생각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페르소나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페르소나는 좀 더 구체적인 사용자가 있죠. 뭐 30대, 워킹맘, 집에 가는 길에 장을 보는 여자 이런 식으로 뭐 페르소나를 지정을 해놨는데 그 페르소나가 유저 스토리냐, 유저의 스토리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백로그는 해야 할 업무 목록이기 때문에 개발에서 만약에 서버 설정 같은 것도 백로그일 수 있고요. 그리고 유즈 케이스는요, 사실 시스템은 중립적이라고 저희 말하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만들어놨을 때 뭔가 설정하는 기능이 있다. 그럼 이 기능을 사용하시는 목적은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유즈 케이스예요. 그래서 유즈 케이스는 완벽하게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태스크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유저 스토리는 어떠한 태스크가 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쓰는 거라서 유저 케이스보다 좀 다르죠. 목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르소나는 완전히 다르죠. 페르소나를 유저 스토리 내에 사용자 이름으로 넣을 수는 있으나 페르소나를 설명하는 게 유저 스토리는 아닙니다. 자, 그럼 좋은 유저 스토리는 뭐냐? 협업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유저 스토리는요, 사용자는 뭐뭐를 위해서 뭐뭐를 할 수 있다라는 구조를 가지는데 사실 이거를 제가 직접 사용해본 얘기도 말씀드릴 거지만 저 문장만 보면은 너무 나이브해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커머스 한 문장으로도 쓸 수 있거든요. 구매자는 물건을 사기 위해 주문을 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개발자 들고 가면은 뭐 저기 쫓겨나겠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유저 스토리가 가져야 되는 형태는 만약에 구매자는 구매를 하기 위해서 주문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라면 그 구매는 무슨 구매인지 가치적인 부분이 잘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 한 문장이 더 들어가는 거죠. 우리 사용자는 어떠한 상품을 무엇을 위해 사기 위해서 주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어가게 되고 이 문장에 들어가 있는 이 가치는 나중에 메이커들이 디자인을 하시거나 개발을 하실 때 우리 사용자는 그래서 주문을 왜 하는 거지? 라고 할 때 그때 볼 수 있도록 가치를 넣어주셔야 되고 대신에 화면 설계서나 이런 데서 무수히 사용하고 있었던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은 완료 조건이라는 형태로 유저 스토리에 딸림으로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저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료 조건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유저 스토리를 사용을 하더라도 완료 조건이 아니라 거의 디스크립션에 가까운 유저 스토리를 쓰는 착오를 범했었습니다. 유저 스토리의 핵심은 뭐로 가도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서울로 가야 되는
원하는 가치를 되게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고 그거를 충분히 PRD에서 공유를 했으면 여기에서는 완료 조건으로 서울에 가는 건 알겠는데 언제부터까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제시를 해주면은 이 길찾기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갈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지 배를 타고 갈지는 메이커분들이 가장 적절한 형태로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제시해준다라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는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을 때도. 그래서 어떻게 쓴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요구사항이 이런 식으로 썼겠죠. 와이어프레임에 자, 상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상품 차세로 이동해요 라는 디스크립션이 달려 있었을 거예요. 그럼 유저 스토리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